바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인데, 키워드로는 다음 분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네, 제가 5개를 중국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선정을 할 때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격배지종, 칠상팔하, 절부당두, 그리고 유수아동, 역사공정 이 5개를 제가 골랐습니다. 물론 자의적인 그런 결정이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시진핑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의 중국 꿈이 지금 사실은 우리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진핑이 이루려고 하는 그 중국 꿈이라 그러는 것이 뭐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격대지정, 칠상팔하, 그리고 절부당두, 유수아동, 역사공정 이 5가지는 적어도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골랐습니다. 그 다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은 금년 사실은 7월 1일 날이 중국共产党 창당 100주년이 됩니다. 삐삐거리죠. 백주년 창단 기념이기 때문에 가운데 와서 하시면 예? 가운데로 가시면 가운데로 오시면 가운데로 오면은요. 예. 그래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7월 달이면은 중국 공산당이 창당된 지가 100년이 됩니다. 등소평이 항상 얘기했던, 등소평이 가지고 있던 근대화 꿈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등소평이 가지고 있던 근대 꿈을 얘기할 때마다 등소평이 2개의 꿈, 2개의 100년의 꿈이라 그러는 얘기를 합니다. 양거 아니면 그러니까 2개의 100년 꿈이라 그러는 뜻입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의 등소평이 기대하는 이루어질 수 있는 꿈들, 그리고 2번째는 1949년도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국 100주년 기념 2049년이 됩니다. 2개의 그 중요한 기념일 때 등소평이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하는 걸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에 벌써 신문에 많이 보도가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그 행사가 벌어질 겁니다. 이제 시진핑이 중요한 또 연설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당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1921년 7월달에 사실은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이 창당 기념일을 정했습니다만은 창당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당시 상해에 있는 그 불란서 조차 지역에서 중국 전체의 약 한 4억 정도 되는 인구를 대표해서 57명의 공산당 비밀당원들입니다. 그때 공산당 그러는 게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좀 분위기였으니까 57명의 비밀당원들이 모택동을 포함을 해서 중국 각지에서 비밀리 상해에 모여가지고 불란서 조계지에서 회의를 하다가 그것도 이제 며칠 하다 보니까 중국 그 불란서 경찰들이 회의를 한다 그러는 걸 알고 불법 집회를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도중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불풀이 흩어집니다. 흩어져 가지고 사우스 레이크
절경성에 있는 사우스 레이크라 그러는데 조그만한데 배 위에 올라가서 회의를 급하게 끝낸 게 공산당 창당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그러는 공산당이 자의적으로 정한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7월 1일 날 큰 기념식을 해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때 당원이 57명이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중국 공산당 당원이 몇 명이냐. 1927년도에 19차 중국 공산당 정당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공산당 당원이 9,191만 명, 9.191. 그러니까 9천만 명이 넘습니다. 9천만 명이 넘는 당원을 가진 세계 최대의 집권당으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창당 100년의 기념이 갖는 의미도 개혁개방, 그러니까 1978년부터 2018년까지 개혁개방 4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 이 개혁개방 기념식이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개혁개방이 없었으면은 창당 100주년 기념식의 의미가 대단히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당이 창당됐지만은 국민당하고 내전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이 전쟁에서 이겼고 건국한 것이 모택동의 가장 큰 그런 획격한 공헌이라면은 개혁개방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근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등소평이기 때문에 등소평은 제2의 건국 공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개혁개방 40년 그러는 게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그 경제성장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1978년도에 중국의 GDP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경제적인 논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때 중국 전체 GDP가 약 한 2,100억 정도, 100억 달러입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2017년도 50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GDP로 따져가지고 12조입니다. 이게 물론 실제 그 화폐의 구매 가치력으로 따지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만은 2,000억 정도에서 12조 정도로 4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것은 저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약 한 거의 한 50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50배 정도죠. 개인당 소득은 개혁개방 시작할 때 78년도 경우에 약 한 200불 정도가 훨씬 못 되는 걸로 그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중국의 개인당 국민소득은 약 한 9,000불 정도, 그러니까 45배 정도. 뭐 구체적인 수지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 그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적어도 미국을 따라잡았느냐 혹은 따라잡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걸 뛰어넘어 가지고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2의 경제 대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중국 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78년부터 중국은 지금도 5년의 경제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의 경제개혁 플러스 장기개혁, 뭐 10년, 20년, 15년 이런 장기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국가라는 얘기죠, 그죠?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6년, 17년까지 2016년, 15년까지군요. 15년까지 이 5개년 경제발전 계획을 쭉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5년 동안 경제성장의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은 10%가 넘는 경우가 3차례 있지가 15년 동안은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해왔고 나머지
오래된 기간 중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실제력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10% 이상 그런 고속 성장을 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 넘겨가주십시오. 등소평의 그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등소평은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단계, 이게 온포 단계입니다. 온포라 그러는 게 배가 따뜻하다는 얘기 아니지. 따뜻할 온자에다가 배포자니까 배부르게 너 못 먹지만 굶주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아마 등소평뿐 아니라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해 맺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소강 단계, 사업강 단계라 그러는 게 이게 다소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의식주 해결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주말에 나가서 애들 먹고 나가서 햄버거도 사 먹이고 이런 정도의 그 단계. 대동사회는 이건 아주 막연한 그런 개념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움 없게 풍족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가 대동 단계. 중국 고전 얘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두 잘 사는 사회인데 시진핑이 이걸 굉장히 구체화시켰습니다. 수치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벌써 작년 말을 기해 가지고 이제 빈민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을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2020년 이제 의식주 해결하고 먹는 문제 해결하는 그런 온포 단계는 훨씬 넘어섰고 2000년 정도의 온포 단계가 끝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면적인 소강 상태, 그냥 소강이 아니라 그냥 일부 중국 사람들이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소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전면 소강 단계. 그리고 2035년이 선진국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2050년에는 마지막 중국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강대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0년에 작년 경우에 중국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10,000불 정도 됩니다. 2035년 되면은 저걸 배관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중국의 개인소득을 2배를 해가지고 개인소득 20,000불 정도. 그리고 2050년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그걸 더블링을 해가지고 30,000불이 되는. 그러니까 시진핑이 약속을 한 게 2035년도에는 내가 중국 사람들의 개인소득을 20,000불 수준으로 보장을 하고 2050년도에는 30,000불이 되도록 하겠다.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으로 지난번에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4억 곱하기 20,000불, 10,000불 그러면 물론 14조입니다. 14조고 20,000불 그러면은 28조가 되죠. 그죠? 30,000불 그러면은 42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수치가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경제 성장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 경제에서 연 성장률이 10%가 되게 되면 7년마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더블링을 합니다. 배가가 됩니다. 대신에 7% 성장을 하게 되면 10년 걸리게 되면은 중국 경제의 규모가 배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지금 적어도 이 문서상으로 자료상으로 볼 때는 중국 시진핑을 꿈꾸고 있는 그런 중국의 이 경제 청사진 그런 게 전혀 터무니없는 건 아니다. 물론 지금 특히 코비드 이후에 중국도 경제 성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그 3, 4분기, 4, 4분기에 조금 경제 성장이 막 올라가서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은 적어도 한 6%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
7%, 8%. 처음에 중국이 빠오라고 그래가지고 8% 성장을 해야만 그래야만 중국이라 그러는 자전거, 경제 자전거가 계속 굴러갈 수 있다. 그래서 8% 경제 성장을 못하는 그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북경에서 경장에 아주 혼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은 7%, 8% 이하, 10%는 물론이지만 8%, 10% 정도의 경제 성장도 그 괜찮은 성장이다. 미국 봐라, 미국은 지금 1%, 2% 그러는데 우리가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7%, 8% 한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업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6%까지도 이 정책 대안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바꿔주세요. 이건 다음 바꿔주세요. 다음. 예. 등소평이 이렇게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놓은 유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물론 등소평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지도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입니다. 격대 지정이라 그러는 게 하고 칠상판화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격대 지정 그러는 거 중국은 지도자의 임기가 10년입니다. 시진핑이가 2012년에 정권을 잡았기 총서기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2022년 내년이 되면은 10년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중국 공산당이 5년마다 한 번씩 전국 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그런 이 지도자를 뽑는데 총서기는 대개 최고 지도자나 정치국 25명은 5년 임기를 2번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2022년에 이제 이 등소평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3년임이 안 되니까 그만두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등소평이가 묘한 아이디어를 낸 게 10년 사이클이 이제 5년 해가지고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 중간 5년이 지날 때 우리가 중간 선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간 선거 때 우리는 선거가 없으니까 대신 요 다음에 5년 뒤에 현 지도자의 길을 이어가지고 정권을 잡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자. 그래가지고 중국 권력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정치국이 있고 정치국 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정치국 국원은 25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야말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고 그 상무위원 가운데 제일 넘버원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겠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 5년 전에 시진핑 임기가 끝나기 5년 전에 미리 요 다음 지도자를 갖다가 상무위원회에 올려놓고 그래서 5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그 지도자, 현 지도자가 물러가게 되면은 바로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또 10년 동안 이 중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등소평의 격대 지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제너레이션 차차기가 아니고 차차기 지도자를 갖다가 5년 전에 중간 선거할 때 뽑는 그런 거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동차기라 그러는 게 있습니다. 등소평이 남겨놓은 이 가지 가운데 또 하나는 타광양회, 도광양회, 도광양회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숨어서 실력을 기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그리고 숨죽이고 있다가 나중에 실력이 충분히 길러지면은 그때는 이제 머리를 들고 나온다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런 작전이고 그래서 이 등소평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절부당두 여기 밑에 있는 절부당두라 그러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당두 머리를 들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머리 숙여가지고 가만히 있고 실력만 기르지 절대 나서지 말라. 이게 등소평의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관계, 대외 관계에서 유촉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숙이고
실력을 기울여가지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나오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시진핑 때 들어와서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앵카리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안보 지도자들이 모여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처음 그 미중 고위 지도자가 만나는 안보관계입니다만은 그때 미국을 대표해서 나왔던 사람이 국무장관 블링컨하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인 잭 설리번이 두 사람이 미국 정부 대표로 나왔고 그리고 중국 대표로 나왔던 사람이 양재철이라 그러는 정치국원입니다. 정치국원이자 전 외무부 장관이고 지금은 안보수석, 안보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라 그러는 외교부장이 중국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대판 싸웠답니다. 멋있는 신문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들 신문에서 보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양재철하고 왕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중국 근무할 때 그 사람이 한반도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보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이 아주 지금 그 외교부 장관에다가 국무위원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장인이 유명한 외교관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양재철하고 왕이는 일본 전문가고 양재철은 미국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이 작심을 하고 나와가지고 미국 국무장관하고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얘기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까불지 말라. 미국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할 일은 하겠다.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 그게 주동자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게 주동자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등소평이 얘기했던 그런 거 도강양회 그리고 절부당도 이 시기는 지나간 거는 이제 분명하지 않느냐. 물론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미중이 이거는 앞으로 국제사회라 그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 특히 대만 문제하고 홍콩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역사공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유수아동에 대한 건데요. 제가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만 짧게 이거는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공정 그러니까 중국의 소수민족 얘기입니다.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15개의 소수민족 플러스 한족이 있습니다. 14의 중국 인구 가운데 그 중에 91.5%는 한족입니다. 그리고 8.5%는 소수민족, 15개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8.5% 그러지만 숫자로 따지면 1억 2천만 명입니다. 1억 2천만 명이 중국의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은 말이 소수민족이지 큰 민족, 예를 들면 제일 큰 민족, 소수민족이 티베트하고 신장 지도가 나옵니까? 한번 지도 한번 요 다음 한번 이럽니다. 저 오른 왼쪽 꼭대기에 있는 게 저기 신강이고요. 우리가 서역이라 그러고 부르던 곳이 그 밑에 있는 게 티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저기 이제 내몽고, 저것도 몽고족이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저 남쪽에 있는 게 이제 광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가시면은 꼭 한번 가시는 관광지역 중에 하나가 괴림이라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괴림이라 그러는 괴림이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는 장족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삽니다. 여기에 1600만 명이 장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별로 그렇게 말썽을 안 부리는데 티베트하고 신장은 정치적으로 엄청 골치가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있는 지도자들이 티베트하고 특히 요즘은 신장에 이제 신강에 북조사회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만 당 지도자, 당서기는 꼭 정치국원 가운데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5명은 정치국원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엄청나게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도 신강이라든지 티베트는 정치국원급의 중요한 그런 지도자가 가서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선거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또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금도라 그러는 지금 시진핑의 전임자가 바로 티베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제 광시 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단련된 그런 지도자고 자기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북경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시진핑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진핑은 주로 절강성 해안선에 있는 절강성하고 복건성 그리고 이제 상해 지역에서 근무를 오래 했던 사람이죠. 어쨌든 간에 이 신장하고 티벳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뭐 천년 종교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우리 동북공정 백두산이라든지 혹은 동북 지역에 있는 조선족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도 두 지역 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아니고 중국이 그야말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 그러는 표현을 쓰는데 다민족 국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특히 티베트하고 신장은 해외에 망명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이라마를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백악관에는 이 신장과 관련된 그런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그걸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골치 아픈 곳이고 저기 이제 저기 아시겠지만 나사에 있는 소위 포탈라 궁전 달라이라마가 살던 여러 사마펠이었습니다. 저희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참 정말 놀랍습니다. 적어도 해발 평균 4,500m 이상의 그런 고산지대에서 살면서 저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건 종교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수화동 그러는 게 소위 다음에 좀 남겨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리고 백두산 얘기인데 이거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입니다. 주얼레가 1962년도에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이하고 직접 담판을 해가지고 천지를 갖다가 나눕니다. 중국하고 북경을 지금 있는 그 북경을 정한 게 주얼레입니다. 그래서 주얼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많이 양보해 줘라. 우리가 있다 그러면 인구하고 땅밖에 없는데 북한 정도 많이 나누어 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얼레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천지도 절반 정도가 아니라 55 내지 45 정도의 그런 그 비율로 북한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을 중국 지도자 특히 신강 지역이라든지 백두산 고려 우리 동북공정 또 티벳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중국 지도자들은 한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얘기를 해보면 서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아니지만 영토에 관한 겁니다. 우리 땅인데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갔다. 특히 청나라 때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서양 국가들이 많은 영토를 활용받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영토 분쟁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인도하고는 뭐 최근에도 소규모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저쪽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조그마한 지도 적으면 흥정강성에 그 조그마한 무인도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서로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데, 그게 69년도에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그 영토 싸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해양 주권 문제, 남사, 남진해해, 그리고 중진해해, 저쪽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조그마한 지도, 저게 이제 전부 다 중국으로 볼 때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홍콩은 좀 특이한 성격이 있는 영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대만이라든지 홍콩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양보를 했다 그러면은 아마 시진핑은 권력의 정당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공 얘기입니다. 농민공 얘기는 유수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의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도시로 몰려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은 재작년 경우에 2억 8천만 명의 농민공입니다.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도시에서 소위 그 엄청난 그런 그 건설 붐 같은 게 벌어지니까 올라와서 판자촌입니다. 저희가 북경 살 때 판자촌, 북경에 있는 그 북경 지역으로 온 농민공들을 한번 보려고 제가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판자촌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천막치고 그냥 노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데서 생활하면서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 그러면 조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 시내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3D 업종입니다. 뭐 부인들은 화살 도로라든지 또 건설, 주로 이제 건설 현장 가서 이제 그 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이 사람들이 농촌 경제의 약 40% 정도를 책임을 졌습니다. 돈 벌어가 시골에 보내가지고 시골에 있는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한 40% 정도의 중국 경제, 농촌 경제를 책임졌던 그런 그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부가 그 보호해 주질 않습니다. 호구라 그러는 게, 호구라 그러는 게 우리 같으면은 주민등록 같은 겁니다. 중국에 두 가지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도시 주민등록이 있고 농촌 주민등록이 있는데, 도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농촌 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별을 받습니다. 이제 농민공 그러는 사람들은 농촌에 있는 농촌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적지를 떠나가지고 도시에 와서 임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받는 차별 그러는 건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고, 특히 그 사람들이 살던 이 판자촌 같은 것이 도시 개발에 밀려가지고 재건축 그 열풍을 타고 완전히 강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불만이 커지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유혈 사태, 뭐 자살 이런 게 아주 엄청나게 터지고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유수하죠. 부모들이 오면서, 부모가 다 오거나 혹은 한쪽이 오면서 시골에 애들을 남겨놓고 왔는데, 이게 한 5천만 명, 6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부모가 다리고 온 애들만 해도 한 4천만 명. 합쳐서 1억 정도의 애들이 지금 부모가 사는 그런 지역을 떠나 있거나, 혹은 부모 없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는 게
자살 사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2018년 3월 달에 중국에서 아주 신문 보게 되면 엄청난 그런 거 집에서 환영하면서 보도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저희 북경 여자 도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텔레비 한 달 동안 텔레비에서 20번 방영이 되었는데 한 달 동안 12억이 와서 시청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그런 텔레비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농민궁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젊은 여성이 북경에 와서 자기 호적지가 아닌 북경에 와서 엄청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성 북경 뭐 상경기입니까 그런 걸 갖다가 재밌게 그렸다고 그래가지고 12억이 한 달 동안 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큰 주제는 중국몽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우리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포린 팔리시 2019년에 9월 10월에 나온 포린 팔리시 아티클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개 아티클이 동시에 나왔는데 첫째 아티클은 아까 제가 얘기드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로 있는 잭 살리번하고 그리고 지금 국무성에 컷 캠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인도태평양 지역 조정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조정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 부인이 바이든 취임할 때 재무부 장관 소리 아주 강력하게 돌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블링컨하고 그리고 서지반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정부, 중국 정책, 또 아시아 정책, 한국 정책 이런 걸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사람하고 그 두 사람이 쓴 아티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중 관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건데 굉장히 아주 소프트하게 다룹니다. 제가 소프트하게 다룬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이렇게 자제하고 서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게 앞으로 미중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물론 미국의 국가이 특히 무역 관련해 가지고 지적 재산권 보호해 가지고 보호할 건 보호하겠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투로 저는 그 기사를 아티클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중국 꿈을 얘기를 하면서 오택동 꿈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등소평 꿈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시진핑 꿈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주원의 꿈을 더 못하고 싶습니다. 네 개의 중국 꿈이 있는데 오택동, 주원의, 등소평 그리고 시진핑. 근데 시진핑의 꿈은 지금 오택동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다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걱정입니다. 그러지 말고 등소평이나 적어도 주원래 쪽으로 좀 가까이 시진핑 꿈이 옮겨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진핑 주원래 꿈하고 등소평은 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원래의 그 대외 관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주원래가 가졌던 그 꿈이라고 그러는 것이 시진핑의 앞으로 가는 시진핑 꿈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는 등소평 꿈하고 주원래 꿈을 갖다가 국내에서는 등소평 꿈을 개혁하시고 그리고 미국 관계에서는 주원래 꿈을 잘 참고하라 그런 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다는 농안이
뭐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 해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